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저는 임신 7개월의 몸으로 복도에 버려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거지라 부르며 쫓아냈고 남편은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명처럼 울리던 그 복도, 그 한 곳이 그들 가문의 몰락을 정확히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40분쯤이었습니다. 거실 공기는 이미 눅눅했고 창밖에서는 엄청난 빗소리가 방안을 때리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거리며 끓고 있었고 조용히 다듬고 있던 부추에서 흙냄새가 은은하게 났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거실에서 거칠고 무겁게 무언가 내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가 찢어진 갈색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봉투는 며칠 전 남편 도윤 씨의 월급 일부를 현금으로 보관해 두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거짓년, 이거 네가 훔쳐갔지? 어머니, 저는 아니에요. 정말. 시어머니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분노가 목까지 치솟은 표정, 평소에도 짧고 거친 성격이었지만 그날은 유난히, 아니 무언가 쌓여있던 감정이 폭발한 듯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코앞까지 찢어진 봉투를 들이밀었습니다. 500만 원, 정확하게 500만 원 없어졌어. 여기서 이런 큰돈 손댈 사람은 너밖에 없어. 저는 봉투를 자세히 봤습니다. 입구가 손으로 세게 잡아당긴 듯 종이가 찢겨 있었습니다. 안쪽에는 자잘한 스티커 파편들이 붙어 있었는데 저건 시어머니가 열심히 붙여놓던 비밀번호 스티커였죠. 시어머니는 돈이 사라진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당했다는 기분에 더 분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돈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저 아니에요. 저는 그 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빛은 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그래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다는 듯한 묘한 승리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날은 원래부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는 자꾸 휴대폰을 붙잡고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고 한숨을 쉬거나 갑자기 방문을 닫고 울기도 했습니다. 전날 남편이 말했던 것이 떠올랐죠. 엄마 요새 대출 갚느라 좀 힘들대. 그날 오후에도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고금리, 연체 같은 단어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경기가 안 좋으니 힘드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과 흔들림이 그대로 저에게 쏟아질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봉투를 집어던졌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다가오더니 망설임 없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밖으로 꺼져. 우리 집에서 돈 훔쳐가는 년 필요 없어.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저는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몸을 밀어내듯 현관으로 몰았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었고 7개월 된 배를 감싸며 비틀거렸습니다. 아, 어머니, 내 배 좀만.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 손을 더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차갑고 습한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복도는 폭우 소리가 그대로 울려 퍼지고 있었고 바닥은 이미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양말 한 켤레조차 신지 못한 맨발이었고 발바닥은 금방 차갑게 얼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복도로 밀어내더니 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거지 같은 년,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문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서 있었지만 몸이 점점 기울어졌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제 그림자를 뒤틀리게 비추었고 저는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배가 단단하게 뭉치며 통증이 올라왔고 몸이 싸늘하게 식어갔지만 저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제발 문 좀 열어. 그러나 문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에서 조용한 TV 소리만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남편은 그 모든 걸 알고도 침묵을 택했습니다. 복도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젖은 물기가 스며들어 바지와 치마 밑단이 점점 더 무거워졌고 저는 몸을 웅크린 채 벽을 찾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렸고 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아가야, 조금만 버티자. 눈앞이 흐려지고
복도 불빛이 마치 좁은 원처럼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복도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저는 누군가 발소리가 가까워 오는 걸 들었습니다. 억수같이 떨어지는 빗소리 틈을 가르며 규칙적으로 다가오는 구두 소리, 누군지 보기도 전에 제 심장이 움찔했습니다. 처음엔 혹시 남편일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더 화가 나서 다시 나온 걸까 싶은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조명이 흔들릴 때 그 실루엣이 보였고 저는 그제야 숨을 얕게 쉬었습니다. 아이고 또 이러고 계셨네. 이런 밤에 왜 여기 혼자 계셔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해서. 말을 하는데도 목이 떨리고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배는 계속 딱딱해지고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허리를 숙여 자기 조끼를 벗어 제 어깨에 덮어주셨습니다. 그 따뜻함이 스며드는 순간 그동안 참고 있던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휴대폰은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119라도. 아빠한테 전화 좀 빌려주세요. 경비 아저씨가 내밀어준 휴대폰은 손이 잘 잡히지 않을 만큼 컸습니다. 손끝이 젖어 있어 화면이 제대로 눌리지 않았고 숫자를 다시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민아, 지금 어디 있니? 아파트 복도. 엄마 아니, 시어머니가 저 문 밖으로. 말을 잇는 순간 저는 더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막히고 눈물이 입술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 한 번도 목소리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갈게. 절대 움직이지 마. 그 말은 저에게 어떤 약보다 더 빠른 안정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빗소리는 더 세졌고 복도 조명은 점점 더 깜빡거렸습니다. 몸은 점점 식어갔고 눈은 저절로 감기려 했습니다. 그때 뛰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거칠게 올라오는 소리. 저는 몸을 돌릴 힘도 없었지만 발자국이 멈추자마자 익숙한 향이 났습니다. 아버지 특유의 비누 냄새와 비 오는 날 코트 냄새. 지민아! 아버지가 제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를 들어올리는 손은 늘 그렇듯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노와 걱정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눈을 뜨고 아버지의 외투를 잡았습니다. 아빠, 나 잘못한 거 없지? 내려다보던 아버지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태어난 날 이후 가장 흔들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너는 아무 잘못 없다. 그 말을 들으니까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얼음처럼 식어있던 제 발은 온기가 느껴지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기계음과 함께 화면에 떠올랐고 아기 심장 소리도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그걸 확인하고 나서야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진정해도 된다. 아가도 괜찮대.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은 제가 괜찮다는 말이 끝났음에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결심 비슷한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은 채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민아, 정확하게 말해라. 시어머니가 널 언제 끌어냈고, 무슨 말을 했고, 누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아버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도 높아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고 집중된 목소리,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움직이는구나. 그리고 그 움직임은 누구든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제가 이야기를 하나하나 꺼내자 아버지의 시선이 조용히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치 퍼즐을 맞추듯 사건을 정리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남편도 문을 열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그제야 아주 길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충분히 들었다. 그 표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냉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은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지민아, 오늘 살아남은 거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아기 심박이 안정되었다는 말을 들은 뒤 아버지는 그제야 제 손을 놓지 않은 채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댔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누군가 푸시카트 밀고 지나가는 바퀴 소리가 들렸고 살균제 냄새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얇은 담요 속에서 천천히 손을 움직여 아버지 팔소매를 잡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사과는 내가 할 게 아니다.
아버지 목소리에는 평소에 들을 수 없는 낮은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 평생 강단 있는 검사였던 아버지가 그렇게 흔들리는 걸 본 건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정확히 그 집에서 무슨 말들을 들었는지 저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거지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돈 훔쳤다고? 계속 말해라. 말을 하면 할수록 아버지 손이 조금씩 움찔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버지의 어깨가 서서히 들썩였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닌 어떤 깊은 아픔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누워있는 침대 옆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이마에 떨어진 젖은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손끝이 어쩐지 평소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지민아, 너는 지금까지 참았지만 아빠는 못 참는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마치 벽을 울리는 듯한 무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손을 살짝 쥐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는 오늘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이야.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평생 진실만 말하는 사람. 그런 아버지가 지금 제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고 단정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처음 보는 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 보호, 그리고 결심. 아버지는 코트를 다시 걸치고 병실 출구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손잡이를 잡기 전 저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지민아, 마지막으로 묻겠다. 그 집으로 돌아갈 생각 있니? 없어요. 절대. 그 말을 듣자마자 아버지 눈빛이 아주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그럼 아빠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가 병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이제 내 편이 생겼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편은 누구보다 든든한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병실 문을 닫고 나간 뒤 한동안 나는 그대로 누워 있었다. 희미하게 들리는 심장 모니터 소리가 내 호흡과 묘하게 박자를 맞췄다. 온몸이 축 처져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딘가 묘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이제 끝내야 한다는 감정이었다. 아버지는 병실에서 나가자마자 곧장 경비실을 찾아갔다고 했다. 경비 아저씨는 놀라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고 한다. 나는 누워서 그 장면을 상상했다. 차가운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는 아버지, 그리고 경비 아저씨의 당황한 얼굴. 복도 CCTV 문의 시간 보관이죠. 예. 이 건물은 전 구간 저장입니다. 지우지도 않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다고 한다. 그 고개 끄덕임 하나가 사람의 일생을 뒤흔들 수 있다는 걸 그때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아버지와 경비 아저씨는 작은 모니터 앞에 앉아 빠르게 시간을 돌렸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나타난 건 손에 종이봉투를 쥔 시어머니의 모습이었다. 내가 그 앞에서 서 있었고 시어머니는 입술을 세게 벌리며 소리치고 있었다. 그 장면이 거짓 하나 없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어휴, 이게 다 찍혔네. 화면 속 나는 머리가 엉망으로 헝클어져 있었고 배를 감싸며 뒤로 물러났다가 시어머니 손에 머리채가 잡혔다. 아버지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고 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더 뒤 장면을 요청했다. 화면 속 나는 복도 바닥을 스치며 끌려가고 있었다. 발에는 슬리퍼 한 짝만 남아 있었고 다른 발은 맨발로 벽을 긁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있었고 내가 비틀거리자 더 강하게 잡아당겼다. 아버지는 양손을 꽉 쥐고 주먹을 떨었다고 했다. 이걸 사람이 했다고요? 경비 아저씨는 작게 숨만 삼켰다. 그도 이 장면을 처음 본 듯했다. 아버지가 가장 오래 바라본 장면은 문이 닫히는 순간이었다. 복도 바닥에 나를 밀어낸 뒤 시어머니와 남편 그림자가 그대로 사라지고 철문이 쾅 닫혔다. 그 문은 마치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듯 잔혹하게 내려앉았다. 확보합니다. 아버지는 그 말만 남기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냈다고 한다. 처음 전화한 곳은 아버지의 후배였던 검사였다. 아버지의 손끝이 떨렸다는 말을 경비 아저씨에게서 들었을 때
나는 그 상황의 무게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아버지는 그날 밤 곧장 사건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 시어머니가 했던 말, 남편이 나를 외면한 시간, 그리고 CCTV로 확보한 확실한 물증, 모든 것이 퍼즐처럼 정확하게 들어맞고 있었다. 그리고 그 퍼즐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아버지와 경비 아저씨에게 전해 듣고 나서 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두려움 대신 묘한 안정감이 밀려왔다. 오래 버텨왔던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아버지가 있다면 이번에는 휘둘리지 않을 거라는 묘한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새벽 공기는 유독 차갑고 맑았다. 병실 창밖으로 희미한 푸른빛이 번졌고 아버지가 나간 뒤의 정적이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배 위에 손을 얹었다. 아기의 심장 소리를 다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금세 눈물샘이 찔끔거렸다. 나를 버리고 문을 닫아버린 그 집보다는 이 작은 병실이 훨씬 안전했다. 그 사실이 너무도 명백했다. 아버지는 그날 새벽 바로 변호사 2명과 연락을 취했다고 했다. 오래 알고 지내던 후배들이었고 가정폭력 사건과 위자료 소송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다. 나는 아버지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차가운 음성, 빠른 문장들, 그리고 절대 미안해하지 않는 말투. 증거 확보 끝났습니다. CCTV 전 구간 복사 준비해주세요. 아버지가 일 처리할 때 보이는 그 서늘함은 누구에게도 금방 잊히지 않는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표정이 이번엔 나를 위해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아버지가 CCTV를 확보한 그 시각, 시어머니 집 현관벨이 울렸다. 새벽이라 더 기분 나빠져 있는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문을 열었고 그 앞에는 정장 차림의 변호사 2명이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놀라 입술이 굳어버렸다고 한다. 장미수님 맞으십니까? 지금부터 사건 관련 사실조사 통지서를 전달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는 말을 들었다. 그 모습을 상상하니 내 가슴 어딘가에서 묘한 해방감이 일었다. 남편 도윤은 그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듯 현관 뒤에서 멀뚱히 서 있었다고 했다. 변호사들이 읽어내려가는 사실조사 내용에는 그의 이름도 분명하게 있었다. 폭행 방조, 임신 중 부인에 대한 방치, 정서적 학대 관련 증거. 도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말했다고 한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야. 그냥 감정이 좀... 오해 여부는 증거로 판단합니다. 그 차갑고 단정한 말투는 도윤의 입을 완전히 닫아버렸다. 나는 그저 내가 있던 복도에서 도윤이 문을 열어줬더라면 모든 상황이 달라졌을까? 잠깐 생각해봤다. 하지만 아니다. 그는 문을 여는 사람이 아니었다. 늘 닫는 사람에 가까웠다. 변호사들이 전달한 모든 서류를 받고 나서도 시어머니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거실에 앉아 팔짱을 끼고 버티며 억울하다는 표정만 지었다고 했다. 경비 아저씨가 아버지에게 그 뒤 상황을 전해줬을 때 나는 기가 막혀 웃어버렸다. 내가 며느리 밀어냈다고? 저 계집이 쇼한 거지. 애 뱉다고 다 착한 줄 알아? 그 말투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방식이었다. 당황하면 할수록 더 독하게 과장해서 소리치는 방식.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말도 나를 흔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잠시 후 시어머니 집 현관 앞에 아버지와 경찰이 도착했다. 그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고 한다. 바람도 숨을 참는 듯한 정적. 아버지는 시어머니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단다. 당신이 한 행동은 자기 며느리를 죽음 직전까지 몰아붙인 것입니다. 아니 나는... CCTV 보여드려요? 그 한 문장으로 시어머니의 검은 눈동자가 흔들렸다고 했다. 그 흔들림은 스스로도 부정할 수 없는 패배의 시작 같은 표정이었다. 아버지는 늦은 밤이 되어서야 다시 병실로 돌아왔다. 코트는 비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나는 아버지 얼굴을 보자 온몸이 풀리듯 눈물이 쏟아졌다. 지민아, 이제 시작이다. 그 말은 분명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내 삶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다는 묘한 안도감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아버지의 옆에서 무너지는 대신 버티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병실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다시 들어왔다. 밤을 새웠음에도 얼굴엔
지친 기색이 거의 없었다. 그 대신 묘하게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서류 가방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나는 침대에서 상반신을 세워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빠 많이 피곤하실 텐데. 피곤한 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은 내가 중요한 시간이지. 그 말이 짧았지만 이 상황의 우선순위가 정확히 정해져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아버지의 손등에는 어젯밤 내내 서류를 다루고 전화를 걸고 증거를 모아온 흔적이 묻어 있었다. 아버지는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다. 그 파일에는 계좌 조회 내역, 통화 기록, 시어머니 금고 사진, 그리고 복도 CCTV 캡처 화면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중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은행에서 발급받은 거래 내역서였다. 거기에는 시어머니가 직접 인출한 500만 원의 기록이 붉은 표시로 강조되어 있었다. 내가 훔쳤다고 한 그 500만 원. 아버지가 찾으신 거예요?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또 다른 페이지를 넘겼다. 그 페이지에는 시어머니의 카드로 결제된 사채 이자 기록이 있었다. 나는 그 숫자들을 보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이 돈 바로 그날 시어머니가 사채 빚 상환에 썼더라고. 그 사실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리를 세게 맞은 듯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쓴 돈을 나한테 뒤집어 씌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임신한 나를 복도에 내쫓은 빌미가 됐다는 사실. 배를 감싸는 손이 저절로 힘이 들어갔다. 아버지는 파일에서 또 한 장을 꺼냈다. 그건 남편 도윤의 거래 내역이었다. 여기에도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이 있었다. 정확하게는 사채업자에게 꾸준히 빠져나간 금액들, 도윤이 몰래 빚을 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그게 최근 몇 달 사이에 급격히 늘어난 것. 나는 숨이 턱 막혔다. 도윤이가 빚이 있었어요. 내가 알 필요도 없었고 내가 대신 떠안았어도 안 되는 일이지. 아버지 목소리는 단단했고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아버지는 파일을 정리하며 계획을 알려주었다. 첫 번째는 시어머니와 남편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 무고, 폭행, 방치, 명예훼손 등 적용할 수 있는 모든 조항을 넣어 정식 절차를 밟는다고 했다. 두 번째는 내 안전을 위해 임시보호 명령을 신청하는 것. 세 번째는 출산 이후를 위한 장기적 법적 준비를 하는 것. 아버지가 말할 때마다 나는 그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가 겪은 일. 이건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야. 그 말이 가슴 깊이 꽂혔다. 누군가 내 경험을 범죄라고 규정해 준 건 아버지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나를 잘못된 죄책감에서 조금씩 꺼내주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정리한 파일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다짐이 싹 트는 걸 느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겠다는 다짐. 배 위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아기의 작은 기척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절대 약한 모습만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빠, 저도 끝까지 갈래요. 아버지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인지 아닌지 모를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 하나만으로도 나는 충분했다. 오늘 나는 비로소 나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다. 아침 8시쯤 간호사가 내 혈압을 다시 체크하고 나간 뒤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휴대폰에서 갑자기 진동이 울렸다. 경비 아저씨가 전해준 내 보조폰이었다. 몇 주 동안 잘 사용하지 않던 그 낡은 폰 화면에 익숙한 로고가 떴다. 속보 임신한 며느리를 복도에 방치한 시댁 CCTV 공개.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천천히 화면을 스크롤했다. 기사 제목 아래에는 흐릿하게 처리된 복도 영상에 캡처 이미지가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 시어머니의 팔, 당황한 표정의 경비원. 현실이었다. 내가 겪은 일이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간 것이다. 기사엔 많은 내용이 있었다. 하지만 그중 한 줄이 가슴을 깊게 찔렀다. 임신부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아기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과 아이도 살았다는 사실이 제일 먼저 세상에 알려졌다. 자세한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한 줄이 얼마나 큰 위로였는지 몰랐다. 그리고 댓글엔 내가 예상하지 못한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저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음? 저 며느리 불쌍하다. 임신했는데
저런 시어머니 진짜 많다. 나를 향한 동정과 응원의 말들이 화면에 끊임없이 올라왔다. 나는 손등으로 눈가를 가볍게 눌렀다. 이제야 조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아주 잠깐이었다. 병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더니 아버지가 숨을 고르며 들어오셨다. 아버지 표정은 평소보다 더 단단했다. 분노도 아니고 당황도 아니고 냉정한 대비, 전투에 바로 들어갈 사람의 얼굴. 나는 불길함을 느꼈다.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아버지는 코트를 벗지도 않고 말했다. 내 시어머니가 반박 인터뷰를 했어. 뭐라고요? 아버지는 휴대폰을 건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내렸다. 인터뷰 내용은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힐 만큼 황당한 거짓말 투성이었다. 며느리가 먼저 괴롭혔다. 배도 별로 안 나온 것처럼 보였다. 복도에 나간 건 스스로였다. 나는 며느리를 때린 적 없다. 나는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앞이 어지러웠다. 저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나보다 더 차가운 말투로 말했다. 상관없어. 거짓말은 증거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이야. 아버지의 손은 내가 처음 보는 정도로 굳어 있었다. 바로 그때 아버지 휴대폰이 울렸다. 아버지는 화면을 보고 바로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 톤이 평소보다 절반은 더 낮았다. 말씀하십시오. 짧은 통화였지만 나는 대충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 뭔가 새로운 사실이 나온 것이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고 바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민아, 참고인이 한 명 더 나왔다. 누군데요? 아버지는 천천히 말했다. 그날 밤 내가 복도에서 쓰러지던 장면을 직접 본 사람이 있대. 순간 심장이 크게 울렸다. 아버지는 이어 말했다. 너한테 담요를 덮어준 경비 아저씨 말고 아래층 주민 한 명이 창문에서 내가 쓰러지는 걸 봤대. 나는 숨을 크게 삼켰다. 증거가 또 하나 생긴 것이다. 하늘이 나에게 이제야 도와주는 것 같았다. 경비 아저씨의 증언도 있었는데 이제 아래층 주민까지 합류했다. 증거가 쌓일수록 내 안의 공포는 줄어들고 대신 단단한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다. 나는 병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다. 햇빛이 병실 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오늘만큼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아이에게도 속삭였다. 엄마가 지킨다고, 우리 둘 다 끝까지 버티겠다고. 재판을 하루 앞둔 밤이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아버지는 거실에서 변호사와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나는 방 안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내일 법정에 서게 될 자신을 준비했다. 내 배 위에 두 손을 얹었다. 아이는 천천히 움직이며 마치 내 결심을 듣고 있는 듯했다.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내일은 우리가 버림받은 날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 말은 작았지만 마음에서는 커다란 울림이 일었다. 재판 당일 법원 복도는 생각보다 사람들로 붐볐다. 기자들, 방청객, 그리고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모두 나를 한 번씩은 바라보았다. 나는 고개를 들고 배를 가볍게 감싼 채 아버지 옆에서 천천히 걸어갔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내가 겪은 일을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아이를 위해 오늘만큼은 나 자신을 처음으로 지키고 싶었다. 법정 문 앞에서 나는 그녀를 봤다. 시어머니, 말 대신 싸늘한 표정, 피곤함과 두려움,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이 뒤섞인 얼굴. 그녀도 나를 봤다. 하지만 예전처럼 눈을 치켜뜨진 않았다. 그 시선 속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는 작은 균열이 있었다. 이제 나를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어. 재판이 시작되자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판사가 차분한 목소리로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경비원의 증언, 아래층 주민의 진술, 그리고 CCTV 원본, 영상이 법정 스크린에 펼쳐졌을 때 모두가 침묵했다. 내가 머리채를 잡힌 순간, 철문이 나를 밀어내며 닫힌 순간, 복도에서 쓰러져 울고 있던 순간, 그 모든 장면이 거짓 없이 살아 움직이는 듯 화면에 드러났다. 나는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차가운 손등 위로 아버지의 손이 조용히 올라왔다. 끝났다. 법정의 긴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판사는 서류를 정리한 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엔 어떤 편견도 연민도 없고 오직 사실과 원칙만 존재했다. 그 순간이 왔다. 피고인장,
폭행상해 모욕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합니다.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내 심장도 함께 울렸다. 판결이 끝났다는 사실에 숨이 갑자기 깊게 내려앉았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작게 미소를 지었다. 누구에게 보이진 않았지만 내 안에서는 분명한 승리였다. 판결 직후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지만 곧 무릎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노려보지도 않았고 감정적인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권위와 체면이 날씨처럼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나는 당신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무너뜨리려 했던 그 순간 스스로의 잘못이 드러난 것뿐이야. 법정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은 아주 맑았다. 바람도 따뜻했다. 내 뱃속의 아이가 가볍게 움직였다. 마치 장하다며 나를 칭찬하는 듯한 작은 반응. 나는 조용히 배를 쓸어내렸다. 이제 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지금까지의 고통과 굴욕, 억울함과 두려움이 단번에 사라진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를 밝게 비치는 햇빛 아래 나는 분명히 달라져 있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서 있었다. 그리고 아이의 엄마로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되어 있었다.